자, 하느니 정부 마이너스 통장 제동 걸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어떤 내용인지 기사를 하나 봅시다. 자, 하는 금통이 정부 마이너스 통장 제동. 그래서 일시 차입금 제도를 최소화하도록 조건을 강화를 했다. 그래서 지난해만 차입금 117조, 이자만 1,506억이라고 했죠. 그래서 세수 부족에 시달리면서 한국은행으로부터 117조 원을 넘는 돈을 빌리자 지금 일시 차입 조건을 강화하는 등 제동에 나섰다. 그래서 2024년도 대정부 일시 대출금 한도 및 대출 조건을 의결을 했다. 그래서 보시면 일시 차입금 평단이 재정증권 평단을 상회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일시 차입금을 쓴다기보다는 재정증권을 활용하도록 한다. 그러면은 이 재정증권이 뭐예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의 수입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재정증권의 발행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는 점과 주식회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사채와는 다르고 공익성을 띠고 있다. 그래서 국채와 지방채로 구분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질문을 섞읍시다. 국채금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부분도 같이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 정부에서는 국채 발행을 늘리고 싶지 않다. 그래서 하는 마통을 쓴 거예요. 국채 발행이 늘어나게 되면 뭐예요? 국채.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이죠. 국가의 채권. 즉, 국가의 빚. 국가 부채가 늘어나게 되죠.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당선될 때 문재인 정부 타도 문재인 이런 식으로 당선이 됐었죠. 문재인 정부 깐 것 중에서 가장 큰 이유 첫 번째는 부동산 폭등. 두 번째는 국가부채 증가예요. 근데 부동산 폭등은 운이 좋게도 미국에서 금리 인상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DSR 시행을 하고 금리 인상까지 덧붙여지면서 집값이 눌리니까 오히려 부동산을 올리는 정책들만 주구장창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계속 떨어지죠. 특례보금자리 같이 미친 정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그런 거고 또 한 가지가 국가부채 증가예요. 이거 문재인 정부 때 국가부채 언제 많이 증가했어요? 코로나 때. 근데 국가부채를 증가시키기 싫으니까 추경호 총리였었죠. 결국에는 추경은 없다. 추경 불호가 됐었죠. 빚내는 추경. 즉 빚을 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국가부채 안 늘리려고 별 난리를 다 친 거고. 그래서 대신에 뭘 했어요? 외평기금 갖다 썼죠. 외평기금 뭐라고 그랬어요? 외환 안정시키기 위한 금액이죠. 근데 달러 값이 폭등을 하니까 달러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달러를 풀었죠. 그러니까 달러를 풀었다는 거는 즉 달러를 원화로 바꿨죠. 이 생겨난 원화를 세스펑크에 채웠어요. 한 20조 정도. 근데 작년 11월까지 정부 적자가 64조라고 합니다. 저걸로는 부족하죠. 거기다가 관리재정 수치와 국가 채무가 4천억 정도 개선되어서 적자 92조가 91.6조로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아주 급락을 했죠. 그런 상황이라서 근데 정부 적자 저렇게 나는데 그걸 막아줬던 게 하는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이것 왜 자꾸 저렇게 죽어라 국채를 발행하지 않으려고 하냐? 가장 큰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채권금리 폭등을 막기 위해서. 채권금리가 폭등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PF금리 역시 폭등을 합니다. 이런 적이 한 번 있었죠? 뭐 터져서? 레고랜드 사태 터져서. 그러니까 레고랜드 사태가 터져서 채권금리가 폭등하는 와중에 여기서 국채 발행을 해봐요. 그러니까 국채 발행을 뒤로 미룬 거죠. 추경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은행채 발행 억제했죠.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단기 차입금 많이 썼죠. 그래서 6개월 또는 1년짜리 예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채권도 1년 만기 혹은 1년물 6개월물 이런 것들 발행을 어마어마하게 늘렸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점은 뭐예요? 단기니까 문제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온다. 이런 상황이에요. 일단 한국 국채 금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국채 금리에 영향줄 요인이 있는데 상승적인 요인과 하락적인 요인이 있어요. 하락적인 요인은 지금 미국 금리 인하 기대죠. 근데 상승적인 요인이 뭐가 나와 있다? 지금 하는 마통 제동, 또 정부 적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미국 금리 인하 기대는 하락 요인이지만 미국 금리 인하는 상승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국채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머지 채권에 영향을 줬지만 상승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고. 근데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된다고 그랬어요? 누가 한국 국채 사? 그렇잖아요. 야, 한국 국채를 왜 먹냐? 그럴 돈 있으면 뜨끈하고 든든한 미국 국채 사 먹지. 이런 상황이 될 거란 말이에요.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금리가 높으니까.
미국 국채 채권금리가 높으니까 상승할 여력도 많고 상승을 안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금리가 많으니까. 그러면서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간 거.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자체적으로 국채 금리가 떨어질 만한 요인이에요. 미국의 금리 인하는. 하지만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간다. 즉 공급은 늘어나는데 지금 이것들이 공급을 늘릴 상황들이죠. 마통 재정 보니까 그만큼 재정신권 발행해라. 즉 국채 늘려라. 정부 적자 늘어났다. 적자 늘어나면은 가계에서도 적자 늘어나면 뭐예요? 돈을 더 벌든가. 근데 돈을 못 버니까 적자가 늘어난 거죠. 그러면 대출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공급을 늘리는 상황인데 미국의 금리 인하가 수요를 줄이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일단은 집값에 영향을 가장 크게 주는 건 현재는 DSR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DSR보다 지금 금리에 대해서 더 중요한 요소인 것처럼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히 전문가라는 작자들. 이 전문가라는 작자들 금리 막 올라가던 시기에 초창기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금리 영향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와서 말 바꾸는데도 아직도 그걸 속고 있는 거 보면은 얼마나 그런 느낌이 있죠. 답지 보고 푸는 선생 느낌이에요. 선생이라면은 예를 들어 수학 선생이라면 정석에 있는 문제는 보고 풀 수 있어야 되죠. 고등부 수학 선생이라면. 그런데 수학 선생이라고 들어와서 했는데 풀었는데 답이 틀렸어요. 쌤 답 틀렸는데요? 그러니까 답지 보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답지도 잘못된 답지야. 언론이 잘못 적어준 답지예요. 근데 문제는 이 금리 인하도 유의미하게 일어나지 않을 상황이라는 게 그 이유가 첫 번째가 관치금융으로 인해서 낮춰놓은 것. 그러니까 막 이미 눌러놨기 때문에 더 누르기 힘들다는 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채권시장 불안. 세 번째가 외국인 자본 이탈. 외국인 자본 이탈은 금리 인상 때보다 금리 인하 때가 더 심합니다. 그래서 이 채권시장 불안이 해결이 안 됐어요. 지금 PF 터지는 거 보면은 답 나오잖아요. 해결이 안 됐다는 거. 그런 거고 외국인 자본 이탈. 요거는 그런 이야기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집값 폭등보다 폭락이 더 안 좋은 이유. 이거 다 개소리라고 그랬죠. 폭등했기 때문에 폭락이 나오는 거야. 폭등 안 하면 폭락 안 나와요. 근데 외국인 자본 이탈. 요 부분을 생각해보면요. 금리 인상보다 금리 인하가 더 안 좋은 이유예요. 요 부분은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지만 금리 인하하고 나서 환율이 안 튀었던 적이 없다. 늘 그랬어요. 그런 거라서 요런 요소들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기준금리를 내리더라도 시중금리가 유의미하게 뚝뚝 떨어지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근데 기준금리도 유의미하게 많이 내리지 않아요. 많이 내려봐야 두 번. 그러면은 지금 안 그래도 버티기 힘드니까 지금 영끌족도 경매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값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버티는 사람은 버티기 힘들어지는데 살 수 있는 수요가 줄어드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여기 이제 국채 발행까지 많이 된다고 해봅시다. 국채 발행이 늘어난다는 것, 국채 공급이 늘어난다는 소리죠. 국채 공급이 늘어난다는 소리는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소리죠.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소리입니다.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채권 시장에서 국채가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그 밑에 은행채나 회사채 이런 것들도 다 가격이 내려가면서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중금리 그냥 기준금리 내리면 시중금리가 뚝뚝 떨어질 것이다. 기준금리 올렸을 때 정부에서 누르니까 시중금리 떨어졌어요. 반대로 기준금리 내리더라도 시장이 반응해주지 않고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부분 보시면은 첫 번째로는 저것 때문에 국채 발행이 늘어나서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것이 요원해질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지금 정부가 하는 아까도 정부가 하는 조사 들어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결국은 돈줄이 짱이에요. 정부의 돈줄을 하느니 쥐고 있기 때문에 하느니 하는 말을 정부가 듣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DSR 하느니에서 경고하는 것들을 이야기했었죠. DSR 강화, 예외 대상 줄여야 된다 라고 하니까 정부가 얼마 안 있어서 DSR 예외 대상 줄인다고 하죠. 그 다음에 그 전에 또 특례 보금자료 50년 주담대 문제 있다 하니까 폐지하죠. 하느니 정부한테 이야기하는 것들이 점점 더 세게 먹혀질 수 있다. 잡고 있는 게 있으니까 너네 마통 안 빌려준다 이런 형식으로.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말을 계속 지금 쫓아서 하고 있는 건데 하느니 이창용 총재가 지금 직급 잘 못 잡고 사실 그런 안 좋은 여론들도 있지만 결국에 계속 강조하는 부분은 가계부채 축소예요. 그럼 가계부채 축소를 하겠냐 안 하겠냐. 하느니에서 계속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디레버리징이 일어나면 집값은 어떻게 되겠냐.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될 때다. 알 수 있는 것 두 가지는 국채 발행이 늘어나는 단기적인 현상과 그 다음에 하느니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이면적인 현상을 둘 다 보실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